젊을 때는 돈을 버는 법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고민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떤 투자가 나을까? 그런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20대에는 월급이 적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에는 승진이 늦어서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40대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서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법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분명 돈을 벌었는데 왜 남은 게 없는가? 나는 분명 젊었을 때보다 많이 벌었는데 왜 통장 잔고는 그때와 비슷한가? 통장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분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도 똑같이 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버는 능력이 아니라 지키는 구조였다는 것을. 세상에는 이상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부를 유지하는 집안요. 할아버지가 부자였고 아버지도 부자였고 자식도 부자인 집안.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운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는 이어집니다. 반대로 한 세대는 크게 성공했으나 그 다음 세대에서 무너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창업자는 맨손으로 재벌을 일궜는데 2세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다가 3세는 파산합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세대는 가난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의 무게를 압니다.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본인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고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중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세대는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그냥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씁니다. 마치 샘물처럼 계속 솟아날 거라 믿으며 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닥이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어떤 집안은 세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고 어떤 집안은 3대도 못 가서 무너지는가? 그 차이는 버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지키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두 가정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A 가정은 연봉 6천만 원입니다. 10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몇백만 원 뿐이었습니다. B 가정도 연봉 6천만 원입니다. 10년 후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고 부동산 자산도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A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월세 150만 원, 차량 할부 80만 원, 카드값 평균 200만 원, 보험료 50만 원, 통신비 20만 원, 각종 구독료 10만 원. 이것만 해도 510만 원입니다. 월 실수령이 400만 원이라면 이미 초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이자를 냅니다. 카드를 돌려막습니다. B가정은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대출, 중고차, 카드는 체크카드 위주, 보험은 필수만, 통신비는 알뜰폰, 구독료는 가족과 공유. 월 고정비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대출을 갚고 비상금을 쌓고 투자합니다. 똑같이 버는데 10년 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구조였습니다. A 가정은 돈이 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B 가정은 돈이 모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많이 벌어야 한다고, 연봉을 올려야 한다고, 대박을 쳐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1억 1천을 쓰면 가난하고 연봉 3천만 원을 벌어도 2천만 원을 쓰면 부자입니다. 부는 버는 금액이 아니라
남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는 남는 금액을 어떻게 전환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연봉 1억을 벌어서 매년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과 연봉 5천만 원을 벌어서 매년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후 누가 더 부자일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3억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연봉 5천으로 1,000만 원을 모은 사람은 지키는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연봉이 오르면 저축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연봉 1억으로 1,000만 원을 모은 사람은 쓰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봉이 더 오르면 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부의 핵심은 버는 능력이 아니라 흘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정약용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초가집에서 그는 학문과 기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쓴 목민심서는 관리들을 위한 책입니다.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관청을 운영해야 하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묘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돈이 새는 경로를 분석한 대목, 창고가 비는 이유를 기록한 대목, 탕관오리가 백성의 돈을 빼앗는 방법을 낱낱이 밝힌 대목. 정약용은 부를 욕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를 흘리는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놀랍게도 개인의 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청의 돈이 새는 방식과 개인의 돈이 새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돈이 새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치입니다. 둘째, 부정입니다. 셋째, 목적 없는 분산입니다. 넷째, 전환의 실패입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소비와 허용. 둘째, 수수료와 이자와 세금. 셋째, 목적 없는 지출. 넷째, 자산화의 실패. 정약용이 18세기에 관찰한 것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치를 부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 명품 가방을 드는 사람,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벌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깨달았습니다. 사치는 부가 아니라 구멍이었습니다. 비싼 차를 탄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할부로 산 차일 수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카드 빚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싼 것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치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검소하면 재물이 저절로 쌓인다. 사치는 왜 매력적일까요? 첫째,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내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은 강렬하고 즉각적입니다. 반면 저축은 지루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도 당장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효과는 나중에 천천히 나타납니다. 둘째,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비싼 물건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나는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사치는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더 비싼 차, 더 비싼 가방, 더 비싼 집. 만족의 기준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안 쓰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검소는 인색과 다릅니다. 인색은 쓸 곳에도 안 쓰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아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검소는 불필요한 곳에 안 쓰는 것입니다. 허영과 과시를 위해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진짜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인색한 사람은 자녀 교육비도 아낍니다. 책도 안 사주고 학원도 안 보냅니다.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검소한 사람은 명품 가방은 안 사지만 자녀 교육에는 투자합니다. 비싼 차는 안 사지만 건강검진은 받습니다. 차이는 목적입니다. 검소는 목적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인색은 무조건 안 쓰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사치는 눈에 보였습니다. 비단 옷, 호화 잔치, 큰 집. 사치는 명확했고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사치는 은밀합니다. 구독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각종 앱 구독료. 하나하나는 10,000원 안팎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치면 월 10만 원이 넘습니다. 연 120만 원입니다. 배달 앱이 그렇습니다. 치킨 한 마리 2만 원, 배달비 3,000원, 일회용 수저 포장 1,000원. 일주일에 2번이면 월 20만 원입니다. 연 240만 원입니다. 카페가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 하루 한 잔이면 월 13만 원입니다. 연 156만 원입니다. 이것들을 합치면 연 5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치는 더 이상 비싼 물건만이 아닙니다. 작고 반복적인 지출, 그것이 현대의 사치입니다. 정약용이 오늘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킨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부정입니다. 탕관오리가 백성의 돈을 빼앗는 방법, 아전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그는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부정은 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치는 스스로 선택해서 쓰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은 다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사라지는 돈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위험하게 봤습니다. 오늘날 부정은 어떤 형태일까요? 탕관오리는 없습니다. 아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중개 수수료.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2%, 3%, 많아야 5%. 하지만 모든 거래에 붙습니다. 물건을 사면 수수료, 돈을 보내면 수수료, 환전하면 수수료, 투자하면 수수료.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카드 사용액이 월 300만 원이면 연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평균 수수료 2%가 붙으면 72만 원입니다.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 수수료 1.5%가 붙습니다. 3천만 원을 넣었다면 연 45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가 있다면 5천만 원 대출에 연 4%면 200만 원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연 317만 원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통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떼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부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약용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장부를 투명하게 하라. 관청의 수익과 지출을 모두 기록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라. 그러면 부정이 줄어든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장부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가?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가? 불필요한 지출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는 순간 구멍이 보입니다. 구독료가 10개나 되는 것, 배달비가 월 5만 원인 것,
카드 할부 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 기록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하면 보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 상인을 줄여라. 관청이 백성에게서 곡식을 거둘 때 중간에 아전이 끼어들면 손실이 생깁니다. 아전이 조금씩 떼어먹고 운반비 명목으로 또 떼어가고 장부를 조작해서 더 떼어갑니다. 직접 거래하면 이런 손실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플랫폼이 중간에 있으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리점이 있으면 마진이 붙습니다. 중개인이 있으면 커미션이 붙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해외 직구를 하면 중간 유통 마진이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사면 대리점 마진이 없습니다. 중고 직거래를 하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중간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노력만으로도 연 수백만 원이 절약됩니다. 정약용은 곡식을 나눠줄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나눠주지 마라.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릴 때 관청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냥 퍼주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배를 채우고 며칠 후 다시 굶주립니다. 창고는 비고 백성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정약용은 목적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씨앗으로 줄 것인지, 식량으로 줄 것인지, 구호금으로 줄 것인지. 목적이 있으면 곡식은 자산이 되고 목적이 없으면 그냥 소모됩니다. 개인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소모와 축적. 소모는 목적 없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충동구매, 잡비, 유흥비. 쓰는 순간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축적은 목적 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육비, 비상금, 투자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매달 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합니다. A는 이렇게 씁니다. 술값 15만 원, 쇼핑 20만 원, 잡비 15만 원. B는 이렇게 씁니다. 자녀 영어학원 30만 원, 자기계발 서적 10만 원, 운동 PT 10만 원. 둘 다 50만 원을 썼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A는 다음 달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통장도 비고 실력도 그대로이고 건강도 그대로입니다. B는 다릅니다. 통장은 비었지만 자녀의 영어 실력은 늘었고 본인의 지식은 쌓였고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차이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어떻게 정할까요? 첫째, 시간축을 정합니다. 단기 목적 1년 이내에 쓸 돈. 중기 목적 35년 후에 쓸 돈. 장기 목적 10년 이상 후에 쓸 돈. 둘째, 항목을 정합니다. 교육, 건강, 비상금, 자산, 은퇴. 셋째, 금액을 정합니다. 5월 얼마씩, 연 얼마씩. 이렇게 정하면 돈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달 교육비는 30만 원이다. 비상금은 월 20만 원씩 쌓는다. 투자금은 월 50만 원씩 모은다. 목적이 있으면 쓸 때도 명확하고 안 쓸 때도 명확합니다. 정약용의 명언입니다. 작게 모아 크게 쓰라. 매달 10만 원은 작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자가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이것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게 모은 것이 크게 쓰입니다. 반대로 크게 쓰고 작게 모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펑펑 쓰고 나중에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쓰는 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도 씁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작게 모으는 습관, 목적을 위해 쓰는 습관. 이것이 쌓여서 부가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남긴다는 저축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남기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둔 것입니다. 진짜 남기는 것은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산은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곡식을 창고에만 쌓지 마라. 일부는 씨앗으로 남겨라. 일부는 땅을 사는 데 써라. 일부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써라. 곡식 그 자체로는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씨앗이 되면 내년에 더 많은 곡식이 됩니다. 땅이 되면 영구적인 자산이 됩니다. 교육이 되면 자녀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자산화입니다. 돈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째, 현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지갑에 있는 돈. 즉시 쓸 수 있지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둘째, 자산입니다. 부동산, 주식, 귀금속.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쓸 수 없고 황금성이 낮습니다. 셋째, 역량입니다. 교육, 기술, 건강, 인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돈을 벌어다 줍니다. 빼앗길 수도 없고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현금만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당합니다. 자산만 있으면 유동성이 없어 위기에 대처 못합니다. 역량만 있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균형 있게 배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자산화해야 할까요? 첫째, 역량입니다. 젊을 때는 본인의 역량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자격증, 기술, 언어, 건강. 이것이 평생 돈을 벌어다 줍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자기 개발에 연 5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까운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5년 후 연봉이 5천만 원이 된다면 투자 수익률은 연 40%입니다. 어떤 부동산도 어떤 주식도 이런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둘째, 비상금입니다.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비상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비 6개월치, 최소 1천만 원 이상. 비상금이 없으면 위기가 왔을 때 빚을 집니다. 빚은 이자를 낳고 이자는 부를 갉아먹습니다. 비상금은 수익률이 낮아도 됩니다.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역량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은 가장 확실한 상속입니다. 부동산은 세금이 붙고 주식은 변동성이 있고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깎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자녀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평생 갑니다. 넷째, 자산입니다. 위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때부터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역량도 없고 비상금도 없는데 주식부터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정약용 시대에는 땅이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땅값은 오릅니다. 오늘날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실물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가 됩니다. 하지만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입니다. 1억으로 1억짜리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1억으로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을 쓰면 가능합니다. 셋째, 강제 저축입니다.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금을 갚으면 자산이 쌓입니다. 물론 부동산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 입지 선택 실패, 시장 타이밍.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여전히 유효한 자산입니다. 정약용은 1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르치고 편지를 보내고 책을 써서 물려줬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학자나 관리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학문을 물려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상속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첫째, 언어입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제2외국어까지 가르칩니다. 언어는 세계를 넓힙니다. 둘째, 경험입니다. 여행, 유학, 다양한 활동. 이것이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키웁니다. 셋째, 태도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네트워크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인맥은 평생 자산입니다. 재산은 세금으로 반이 날아가고 자녀가 잘못 쓰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교육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라는 것. 젊을 때는 건강을 팔아 돈을 멉니다. 밤을 새우고 술을 마시고 운동을 안 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건강 챙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으면 돈을 팔아 건강을 삽니다. 병원비, 약가, 수술비. 젊을 때 번 돈을 모두 병원에 쏟아붓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백성을 먹일 수 있다. 건강은 자산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듭니다.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의료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헬스장 회원권 월 10만 원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0년 후 당뇨병 치료비 월 30만 원보다 쌉니다. 유기농 식재료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암 치료비 수천만 원보다 쌉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였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때는 곡식이 자산이었고 지금은 돈이 자산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다산이 말한 4가지 구멍은 오늘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첫째, 사치 오늘날의 과소비. 명품, 구독료, 배달비, 충동구매. 둘째, 부정 오늘날의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출 이자, 플랫폼 수수료, 세금. 셋째, 분산 오늘날의 목적 없는 지출. 잡비, 유흥비, 계획 없는 소비. 넷째, 자산화 실패 오늘날의 현금 방치. 통장에만 쌓아두고 투자도 교육도 안 하는 것. 이것을 막으면 부는 저절로 쌓입니다. 월급쟁이에게 목민심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 장부를 투명하게 하라. 가계부를 쓴다. 앱이든 노트든 상관없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2단계 사치를 제거하라. 구독료를 정리한다. 충동 구매를 줄인다. 배달 대신 직접 요리한다. 3단계 수수료를 최소화하라.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다. 불필요한 대출을 갚는다. 직거래를 늘린다. 4단계 목적을 정하라. 비상금 통장, 교육비 통장, 투자 통장을 분리한다. 5단계 자산화하라. 여유 자금의 일부를 부동산, 주식, 교육에 투자한다. 이 5단계를 지키면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자산은 쌓입니다. 자영업자는 월급쟁이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많이 벌었다고 많이 쓰면 다음 달 망합니다. 정약용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수입의 30%는 무조건 따로 떼어놓는다. 장사가 잘 되는 달에 많이 떼어놓고 안 되는 달에 쓴다. 둘째,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분리한다. 통장을 2개 만든다. 사업 통장에서 월급처럼 생활비를 이체한다. 셋째, 고정비를 최소화한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고정비가 높으면 장사가 안 될 때 위험하다. 넷째, 빚을 조심한다. 대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금 흐름이 확보된 후에 확장한다. 다섯째, 장부를 매일 본다. 오늘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매일 확인한다. 한 달에 한 번 보면 늦다. 목민심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를 얻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부자가 되면 사치의 유혹이 커집니다. 비싼 차, 큰 집, 명품. 주변에서도 부추깁니다. 이제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 무너집니다. 부자를 위한 목민심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 수준을 올리지 마라. 연봉 3천일 때 살던 방식을 유지한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 둘째, 자녀 교육에 집중하라.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능력을 물려주는 게 낫다. 셋째, 사회에 환원하라. 기부, 장학금, 멘토링. 부는 흐를 때 더 커진다. 넷째, 전문가를 활용하라. 세무사, 변호사, 재무설계사.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다섯째, 겸손하라. 부는 능력이 아니라 운이 큰 역할을 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실패를 부른다. 나는 이제 60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압니다. 첫째, 돈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사치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만족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안정에서 왔습니다. 셋째, 부의 종착지는 사치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넷째, 건강이 곧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다섯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 자산을 만들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합니다.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흘러가지 않는 어떤 성질입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매달 500만 원씩 나가면 가난입니다. 통장에 1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100만 원씩 쌓이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돈을 벌고 가문은 돈을 지킵니다. 한 세대 부자는 쉽습니다. 운이 좋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투자에 성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치는 빠르게 빛나지만 자산은 느리게 남습니다. 사치는 즉각적입니다. 비싼 차를 사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달립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차는 반값이 됩니다. 할부는 남아있고 보험료와 유지비는 계속 나갑니다. 자산은 지루합니다. 매달 적금을 넣어도 당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주식을 사도 당장 부자가 된 느낌이 안 듭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 적금은 목돈이 됩니다. 그 주식은 2배가 됩니다. 사치는 순간을 위한 것이고 자산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해.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돈을 흘려서 가난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350만 원을 쓰면 가난합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50만 원을 쓰면 역시 가난합니다. 반대로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180만 원만 쓰면 부자의 시작입니다. 가난은 버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흘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멍을 막는 것, 그것이 부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치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당장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이 새는 구조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매일 새어나갑니다.
목민심서는 관리를 위한 책이지만 사실은 돈을 관리하는 책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듯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창고를 지키듯 통장을 지켜야 합니다. 곡식을 관리하듯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돈을 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멍을 막아라. 부정을 제거하라. 사치를 경계하라. 목적을 세워라. 이것이 목민심서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계부를 써라. 수수료를 줄여라. 과소비를 멈춰라. 자산을 만들어라. 거창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쓰면 끝납니다. 100만 원을 명품 가방에 쓰면 그 순간 100만 원은 사라집니다. 가방은 남지만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는 다릅니다. 부는 남겨야 끝이 납니다.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돈은 형태만 바뀝니다. 여전히 자산입니다. 100만 원을 교육에 쓰면 자녀의 능력이 됩니다. 평생 갑니다. 차이는 쓰는 방식입니다. 소모하느냐 전환하느냐. 부자는 소모를 최소화하고 전환을 최대화합니다. 이 책을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법입니까? 아니면 돈을 지키는 법입니까? 젊다면 아직은 버는 법에 집중해도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고 수입을 늘리세요. 하지만 동시에 지키는 법도 배우세요. 구멍을 막는 법, 자산화하는 법, 목적을 세우는 법. 이미 어느 정도 벌고 있다면 이제는 지키는 법에 집중하세요. 더 벌려고 무리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잘 키우세요. 부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쌓입니다. 정약용은 부자로 죽지 않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이미 늙었고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500여 권에 달하는 책. 그 안에는 정치, 경제, 교육, 농업,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돈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지혜를 물려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당신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관리하는 지혜입니까?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흘리지 않는 것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는 법이 궁금했고 늙으니 돈을 지키는 법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부는 버는 것이 아니라 새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부는 사치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을.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치를 경계하고 부정을 제거하고 목적을 세우고 자산화하라.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부는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도 이 원칙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